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 시간이고요. 오늘은 네 번째 과목인 이상심리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나 또는 뭐 어떤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상심리 또는 이상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들 하셨을 거고요. 또 우리가 또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 일상에서는 우리가 보통 뭐 정신분열 또는 조현증과 같은 이러한 용어를 좀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일반인들은 보통 뭐 신문지상에서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러한 보도 내용을 통해서 이상심리 내지는 인간의 이상한 행동이나 언어적인 어떠한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조금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또는 우리에게 좀 아픔을 주었던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속에서 우리는 이상심리 내지는 이상심리학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또는 뭐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상심리학은 사실 우리가 뭐 평소에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또는 아주 전문가다운 어떤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의학 분야에서는 하나의 과목으로서 또 다루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전문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면서 다루는 그런 계기는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은 그런 시간이고요. 청소년 상담사 2급에는 있는 과목, 3급에는 없지만 2급에는 하나의 필수 과목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심리학은 아마 뭐 청소년 상담사 2급 내지는 또 뭐 임상심리사 뭐 이 정도 국가시험 자격에 들어와 있는 매우 전문적 분야의 과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분류 체계 하에서 유사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기간이라든가 정세의 횟수라든가 또는 정세의 어떤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진단의 기준들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유사한 내용을 아주 정밀하게 구분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객관식 시험에 그런 내용이 지문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도 그 정도의 마음의 다짐, 각오는 하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일단 이상심리학의 개념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 네 번째 과목인 이상심리는 제 강의는 총 30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5강의 문제풀이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골격서 30강, 문제풀이 5강, 이렇게 해서 총 35강에 거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상심리학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먼저 1강의 학습 목표를 보면 이상심리의 의미와 이상심리학의 학문적인 위치를 파악을 할 것이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상심리학은 도대체 어떤 문제를 다루는가, 또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상심리학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분류체계, 범주 중심이냐 차원 중심이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심리학의 이론적 입장을 보기 위해서 본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 위주로 오늘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심리학의 정의입니다. 이상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적 고통과 불행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출발한다라고 해서 이상심리학은 말 그대로 인간의 심리적 영역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상심리학은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에 대해 체계적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며, 여기에는 새로운 이상 행동과 정신장애의 발견 및 체계적인 분류와 현상학적인 기술, 그리고 유병률과 발병률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역학 연구, 원인 규명, 치료 및 예방 기법의 개발과 효과 연구 등이 포함된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이상이다
아니면 정상이다의 구분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발병의 원인과 역학조사 그리고 치료 기법까지도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조금 낯선 용어들 몇 가지만 좀 풀이해 봅시다. 일단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병률. 유병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발병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용어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진단의 어떤 기준이 될 때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병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됩니다. 일단은 포인트라고 해서 시점 유병률입니다. 말 그대로 시점이죠. 어떤 우리가 횡으로 잘라서 어느 시점에 그죠? 우리가 뭐 보통 뭐 우리가 어떤 재원이나 자원을 투입할 때 스톡이냐 플로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연투입 인원 이런 말이 있고 순간 투입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또는 저 다리를 지을 때 이런 뭐 인천 대교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연투입 인원 2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20만 명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피리어드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서 투입된 인원 전초의 합을 연투입 인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번에 설명할 개념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어느 한 시점에 순간적인 한 포인트를 찍어서 이때 투입된 인원이 예를 들면 뭐 750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750명이 예를 들면 1년 동안 쌓여서 뭐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되는 그러한 계산법입니다. 그럼 시점 유병률은 포인트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특정한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기간은 그 피리어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에 특정한 정신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 내지는 라이프 스팬 평생 일생 전체의 유병률입니다. 이때는 평생 동안 특정한 정신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어떤 큰 사회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그죠? 그러면 이 사건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 또는 어떤 국민 전체 아니면 어떤 계층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수가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때는 시점 유병률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기간이 좀 길어지기 시작하면 피리어드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보통 기간이나 시점 유병률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개인적으로 뭐 유전적이든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의 어떤 사건이든 아니면 사고로든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생 유병률로 우리가 진단하거나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구분의 실익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발병률입니다. 발병률은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한 정신장애를 새롭게 지니게 된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뭐 그건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이제 위험 요인이라고 해서 뭐 리스크 팩토리라고 하는 것이라 해서 전체 인구 중에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특정한 정신장애에 취약한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풀이에서 바로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용어에 또 넘어가서 역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역학. 우리가 역학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죠. 뭐 어떻게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뭐 주로 요즘은 또 우리가 뭐 조류독감이니 뭐 사스니 또 무슨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니 뭐 이런 동물 쪽에 어떤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걸 발생했을 때 뭐 우리가 보통 뭐 역학조사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역학조사입니다.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신질환의 어떤 분포도 확산 정도 뭐 그다음 또 확산 경로 그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걸 보통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상 행동과 정신장애의 분포 양상에 관한 연구를 역학 연구 또는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 요소입니다. 환경적인 의미로서 이상행동이나 정신장애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입니다.
이상행동 정신장애. 이것이 항상 들어가는 말이고요. 그러한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 요소가 나중에 우리가 진단할 때도 어떠한 위험 요소로부터 이러한 이상 행동이나 정신 장애에 문제가 생겼는가에 따라서 그 질병으로 진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소에 관한 부분도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정상입니다. 주관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고 환자가 호소하는 장애의 표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환자가 어떻게 아프다 또 어떠한 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환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장애의 표현, 장애의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장애.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어떤 결함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체 기관이라고 해서 꼭 육체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체라고 하는 것에는 또 어떤 그 정신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행동의 이상 내지는 정신장애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신호입니다.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성을 알려주는 관찰 가능한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죠. 징후를 말합니다. 어떠한 징후가 있을 때 어떠한 정세가 3개월 이내에 적어도 몇 회 이상 발생할 때, 발견될 때, 진단될 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신호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여러분이 용어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이상심리학의 학문적 의의입니다. 이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연구했던 그런 많은 개념에서 보았던 그런 많은 영역에서 관여한 그런 학문이기도 합니다. 이상심리학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인간의 일탈 행동 또는 이상 행동이겠죠. 또는 심리적 장애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적응의 곤란이나 더 넓게는 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이상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 이상심리학의 정의에서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인간이 나타내는 다양한 이상행동과 심리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하고 분류하고 그 원인을 규명, 설명, 치료 방법까지 나아가 예방의 방안까지도 연구하는 게 이상심리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상심리학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학문이니까 우리가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 항상 그 앞부분에는 그런 명제를 달아놓죠. 이 학문은 도대체 어떤 학문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해져야만 우리가 어떤 다른 학문과의 어떤 차별성도 있고 예를 들면 하나의 학과라든가 하나의 전공으로서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이것이 정해져야 예를 들면 자격증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자격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자격증의 명칭도 붙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또 연구 방법론 같은 것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명제를 항상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심리학에서 다루는 문제는 뭐냐? 첫 번째, 부적응 행동이나 심리적 장애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류해보는 두 번째, 이러한 장애는 어떻게 표출되는가? 생리적 요소나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등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발병의 어떤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심리학적이냐, 인지적이냐, 정서적이냐 이런 여러 영역에서 원인을 분류해보는 방법. 그 다음 이러한 장애의 유발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장애를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심리적 장애나 이상행동의 예방은 가능한가? 또 예방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적합하겠는가? 적절한가? 또 치료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랄까요? 좀 인간적인, 그러니까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치료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겠죠. 이게 너무나 이상스러운 방법이고 비인간적이고 또 다른 고통을 유발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면 그것은 또 올바른 방법으로서 예방 방법이나 그런 걸로 채택되지는 않겠죠.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정리를 해 봅니다. 심화학습에는 이렇게 또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상심리학에서 다루는 주제와를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경우 우리는 다양한 문장으로 이상심리학의 영역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심리학이 다루는 것은 또 인간은 왜 불행해지며 어떻게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매우 철학적인 문제까지도 다루게 되고요. 또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상행동과 심리, 정신장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체계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상행동이 더 잘 나타나는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원인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골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집안의 어떤 그러한 유전적인 요소 또는 외향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든가 평소에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그러한 쪽에 정신장애를 많이 앓게 되더라. 뭐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예방과 또 강화 요인도 있을 거예요. 강화 요인.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강화 요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러한 정신장애나 또는 이상행동의 발병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는 게 또 이상심리학이 다루는 주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상심리학의 내용에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상심리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물론 다 펼쳐놔놓고 그냥 보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유형도 다양하고 또 유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베타할 것은 베타하고 또 포괄할 것은 포괄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분류를 따르게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크게 우리는 이상행동이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정상행동이니까 정상은 또 뭐냐 이거죠. 우리가 보통 정상, 평범한 경우로 우리가 영어로 노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또 우리가 그 반대가 되는 그 앞에 A, B 써가지고 앱노멀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상과 정상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통계적 기준에서의 일탈 정도를 가지고 이상과 정상을 구분하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통계적이란 말입니다. 통계적. 그리고 기준이란 말. 자, 우리는 두 번째 과목이었던 상담 연구 방법론과 세 번째 과목이었던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통계적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원점수와 대비되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하나의 상대적 가치 내지는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그러한 기준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놔놓고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비정상, 그 기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폭, 기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정상,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기준에서 일탈을 보게 되면 인간은 대부분의 특성을 평균값 근처에 대다수가 위치하여 평균으로부터 그 수가
벗어날수록 그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우리가 정상 분포 또는 우리가 또 정규 분포 이런 말 쓰죠. 자, 우리 뭐 앞서 2과목, 3과목에서 수없이 많이 보았던 이러한 정규 분포, 이쁘게 생긴 이러한 분포도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모집단을 M이라고 했을 때 모집단의 평균 중심으로 요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 있다라는 거죠. 몰려 있고 여기서부터 많이 벗어난 아래쪽이든 우측이든 그죠? 편포가 좌측이든 우측이든 이렇게 벗어난 것들을 우리는 이상이라고 그러고 이 평균에 가까이 붙어 있는 이렇게 몰려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1SD, 2SD,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그죠? 그러한 개념으로 정상과 이상을 구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재 책에도 그림도 있고 해서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정상분포를 그렸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1SD, 1편차, 2편차, 3편차 했을 때 보통 이거 뭐죠? 보통 90%, 이 편차는 95%, 그 다음에 이건 99%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평균이 있을 때 이 평균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여러분들 뭐 웩슬러 우리 3과목에서 배웠던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얼마예요? 까먹지 않았죠? 평균이 100이고 편차가 얼마예요? 표준 편차가 1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이고 그럼 1SD 1편차가 되게 되면 여기는 85가 되고 IQ의 범위가 그죠? 그럼 이거 115입니다. 그럼 이 편차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130이고 여기는 70이에요. 자, 보통에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때 이 SD 2편차입니다. 그래서 95%의 내용을 보고 이 95%니까 여기에 2.5가 남고 여기 밑에도 2.5가 남는 거죠. 합쳐서 5%가 남아야 되니까. 자, 이런 경우에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 여기에 속하는 분들은 좀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95% 안에 들어오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정상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어떤 행동은 정상행동, 여기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활동은 정상적인 정신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조금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번하고 쭉 나온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 70이라고 하는, IQ 70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계성 지능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점이 되는 그러한 점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 비정상 이렇게 분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심화학습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심화학습에도 나와서 뭐 정상 분포에서 벗어났을 경우는 이상 행동 또는 정신 장애로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고 평균에서 이 SD를 벗어나면 이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통계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도 명쾌해 보이고 또 좀 더 객관적인 어떤 내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 아랫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능만 갖고 얘기했을 때 지능이 70 이하의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 또는 정신장애가 있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합니다만은 자, IQ 135라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봤다 IQ 135, IQ 140 뭐 예를 들면은 3SD를 벗어나는 99%에 속하는 그야말로 145 예를 들면 IQ가 146이다 IQ가 인텔리전트 퀘이션트가 146이다 이게 지금 비정상인가요? 물론 비정상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치료적인 대상이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뭐 146이 좀 너무 높다 그러면 135만 돼도 엄청나게 좋은 분이잖아요. IQ가 부러운 IQ인데 그럼 이 135를 이상치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치료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IQ 뭐 135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 행위를 합니까? 오히려 더 권장을 하고 더 나은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미국에 뭐 나사 같은 데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상하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내용들도 사실은 이 통계적 기준을 가지고 그 일탈의 정도를 가지고 이상이다, 정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일단은 문제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러한 통계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IQ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좋으면 좋을수록 다다익선의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예를 들면 아주 과도한 행동, 아주 침체된 행동 이런 경우는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통계적 기준이 의미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을 좀 정리하면 일단 이상 심리학의 의미, 학문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언급한 내용인데요. 요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왜 불행해지고 왜 그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상 행동이나 정신장애는 어디서 오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 예방책은 없는가, 또 예방책이 있다면 그 예방책은 매우 인간적이면서 또 의학적으로도 크게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방법인가 하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있다는 이상심리학을 개념을 잡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고 이상심리학의 또 여러 또 학문적인 재미있는 또는 여러분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많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연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